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 1시간 안민수라는 사람의 성과, 업적, 개인적인 인생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수 대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이 고깃집, 그리고 한식집, 그리고 라멘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민수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요식업으로 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깃집, 한식집, 라멘집까지 다 잘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을 좀 말씀을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런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합니다. 이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이 장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을 정성을 다해서 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정성껏 서비스 해드리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의 10명이면 그 중에서 5명을 만족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5년, 10년 해나가는 것이 장사의 성공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네. 10명 중 5명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5명입니까? 10명 다 만족시키면 좋은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어떤 손님들한테는 좀 짤 수도 있고 또 달 수도 있고 그거를 다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50%만 만족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총 몇 군데를 지금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깃집이 2군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식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본 라멘집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애착을 갖고 현재 운영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매장을 오픈하는데 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장을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이제 오픈할 때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설계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뭐 메뉴의 구성, 이런 것도 각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정성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애착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개만 꼽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2009년도 홍대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그 고깃집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처음으로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궁금한 게 창업은 그럼 언제 시작했나? 라는 게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 외식업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됐고요. 5년 동안 이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창업을 했고, 제 창업을 한 지는 지금 15년째입니다. 네. 20년 동안 이제 요식업, 이른바, 거기에 있었고, 5년은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예. 창업을 딱 한 거잖아요. 네네. 5년 동안 직장인 생활하면서 이게 나하고 맞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 언젠간 창업할 거야 하면서 시작을 하신 건지? 사실은 제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매장이 제가 이제 점장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이 매장의 사장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예. 인테리어서부터 또 메뉴서부터 이제 이 전반적인 운영까지 그 역할을 다 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 것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더 키워서 더 큰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버렸어요. 이 홍합탕을 판매하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그게 이제 3년 만에 홍대 포장마차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매장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 사장님과 제 생각이 좀 갈렸는데, 저는 이 맛을 유지하면서 이 브랜드를 직영점을 내가면서 이 회사를 좀 키워가자라는 입장이셨고,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이 잘 되는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하자. 거기서 좀 갈렸는데 뭐 사장님 뜻에 따라야죠. 그래서 그 브랜드는 결국에는 이 전국 150개 매장을 나가는 이 대박 프랜차이즈 업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랜차이즈랑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은 이 맛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좀 맛에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 표준화가 중요하니까 뭐 장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던 아니면 한 달 교육을 받고 음식점을 창업한 분이던 이 똑같은 맛을 내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맛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부분들이 포기하고 타협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맛을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재미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70개 정도 매장 나갔을 때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업을 결심하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결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나의 기회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난 맛과는 타협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셨느냐 이런 궁금한 게 좀 생기네요. 네, 이제 언제 창업하면 되느냐,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지나면 아 그때 참 잘했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경쟁은 심하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 창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네. 저의 경우는 제가 준비가 됐을 때 했어요.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집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 수입산 소갈비살을 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위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 홍대에서 그 홍합탕 팔던 매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컸는데 그 주차장 한쪽 끝에서 이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구할 수 있는 이 수입산 소갈비살을 거기서 다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는지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소스가 제일 어울리는지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깃집이다 보니까 이 한 상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고기도 맛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찌개도 맛있어야 되고 겉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류의 반찬들도 다 맛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술 장사만 하던 사람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리를 하던 참에 이제 그 전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좀 사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르바이트로 나오셔서 저희 직원들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이 참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참모셨는데 이 남도 음식 전문 이 참모셨는데 네.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은퇴를 하시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을 제가 설득을 잘해서 저희 이 신규 오픈하는 매장으로 모셔서 음식을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이런 음식이나 요리를 좋아하셨던 건지 아니면 처음에 직업을 선택한 다음부터 좀 관심이 가진 건지. 음식은 저는 이제 식당을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저는 음식 먹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진도 분이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광주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막 항상 집에서 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집밥들을 먹고 살아와서 이 음식에 대한 관심, 맛있는 음식,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아서 20살에 이제 제가 용돈벌이를 하던 시절서부터는 항상 맛있는 집들을 찾아다니고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리는 잘 못합니다. 맛만 보실 줄 아시는 거고. 입만 발달이 됐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그러면 맛을 보면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요리를 찾아오신 거네요. 오.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도 이제 어머님의 고향이 그러셔서 맛을 보면 이 집이 맛있다, 맛없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평가를 해주면 맛있다는 데가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원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어요? 제가 추천하는 집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내 입맛이 어느 정도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실 수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한 창업이 시작됐다. 그렇죠. 보면서 이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게 이제 저의 맛에 대한 집착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홍대에 제가 맡게 된 매장이 80평짜리 테이블 40개짜리 대형 매장. 엄청 크네요. 네네.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서부터 그 메뉴 개발서부터 다 진행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요? 잘 될 줄 알았더니.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네. 한 10달 동안 저희 사장님께서 한 1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별의별 궁리를 다 했죠.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고 이 고객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요리들을 정말 많이 개발을 했는데 정성을 많이 들이고 정말 이거면 되겠지 하는 요리들보다는 저희가 쉽게 만들었던 그 홍합탕이라는 메뉴가 네. 그게 손님들한테 반응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홍합탕을 사이즈를 이만큼 키우고 그리고 이 홍합탕을 무한 리필로 제공을 해서 우리가 인기를 끌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이 손님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 홍합탕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홍합이라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신선한 홍합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어쩔 때는 약간 비린내가 나는 홍합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 저녁에 가기 시작했어요. 보니 11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당일날 바다에서 건져서 올라온 홍합을 경매를 하더라고요. 이제 며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던 분을 알게 됐어요. 커피를 사드리면서 좀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러저러한 홍대에서 홍합탕을 팔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홍합탕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다에서 오늘 건진 홍합을 경매 끝난 후에 사가서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손님에게 내기 전에 따듬어서 끓여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죠. 해봤더니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 홍합탕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원한 국물하며 네네. 그 탱탱한 살맛하며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이 3-4번 수산시장에 가서 그 경매가 끝난 홍합을 300kg, 400kg씩 가져와서 매장 이 주차장이 넓거든요. 네. 그 주차장에서 직원들이랑 앉아서 오픈하기 전에 5시간, 6시간씩 그 홍합을 따듬는 작업을 해서 그렇게 3년 만에 이 홍대 최고로 잘 되는 이 포장마차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게 아마 저한테 제일 이 진한 경험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군요. 이거 홍합을 또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게 되게 재미난데 또 매장을 지금 이제는 창업하신다면 여러 가지 매장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보람되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그 제일 보람 있는 건 네. 이 저희 매장이 오픈하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 딱 오픈을 하면 이 장사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매장을 오픈하는 지역이 그렇게 뭐 지금 뭐 성수동이나 어디 뭐 이른바 번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한 그런 곳을 그 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남들이 잘 모르는 상권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을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장사가 좀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좀 높은 매장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나요. 네. 많이 팔아도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예. 근데 1년 뒤에는 이게 거짓말처럼 이 손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전환된 이후로는 그게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매출이 계속 지속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는 게 가장 좀 즐거운 일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안 되다가 잘 되는 모습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매장 장사와 관련된 이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직원을 뽑을 때 네. 이 홀 직원, 주방 직원을 따로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직원이다라고 하면 네. 홀 접객서부터 요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양파도 못 썰었던 직원들이 이 홀 접객서부터 해서 이 고기를 다듬는 데까지 한 1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장사하는 방법, 이 맛과 서비스로
손님의 50%를 만족시킨다라는 방법을 체득해서 매장 성장해서 이제 승진해가면서 매장의 점장이 됐을 때 그때 되게 보람이 있죠. 그러면 이른바 음식에 대해서 다 알아야 결과적으로 점장까지 가는 거군요. 그럼요. 네. 요리를 왜냐면 남들에게 가르칠 수 없으면 이 매장의 이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리까지 다 할 수 있는 네. 정도가 돼야 나중에 점자까지 네, 올라가는. 그 성장 과정들을 다 직접 옆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뭐 처음에 1년 정도는 힘들지만 조금씩 하면 다 잘 됐다라고 얘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망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망한 경험 있죠. 네. 크게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매장을 직접 장사를 해서 망한 경험은 없는데 네.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은 있어요. 이제 첫 매장을 내고 네네. 이제 첫 매장이 이제 궤도에 올라서 장사가 막 이제 줄도 서고 잘 될 시점에서 이 못다 이룬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장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아쉬웠던 부분, 맛을 잡지 못했다. 네,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면 맛을 좀 챙겨가면서 이 정성껏 요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할 수 없을까라는 게 항상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작은 매장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 저희 이 고깃집 앞에 이 9평짜리 매장을 얻어서 아주 조그맣게 이 포장마차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은 장사가 안 되다가 1년 후부터는 9평 매장에서 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매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이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제 운영 관리하는 본사가 있고 그리고 점주님들과 이제 계약 관계를 진행하는 영업팀이 이렇게 따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는 영업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점주들의 면접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알아야겠거든요. 이 음식 맛에 좀 집착하는 이 브랜드를 왜냐하면 분명히 더 고생스러울 테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매장을 열어주기 시작했고요. 2년 만에 이 제주도까지 전국 48개 매장을 오픈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군요. 48개까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간과했던 것이 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하고 꾸준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오르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탈하는 점주님들이 처음에 저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탈하는 점주님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하나 둘씩 매장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다른 브랜드로 이제 조금 쉬운 브랜드로 전환하신 분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예 없나요? 프랜차이즈 저희 본사는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업은 망했지만 한 가지 기분 좋은 것은 그 저희가 이제 홍대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영점이던 매장을 그 당시에 26살 먹은 저희 매니저 직원이 그 매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 매장을 인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제 모든 노하우를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 장사를 딱 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10,000원짜리 소주 안주를 팔더라도 이게 맛있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음식이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50평 매장에서 한 달에 2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출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대 포차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포차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운영하는 포차 중에서는 탑입니다. 브랜드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망했지만 그거 하나는 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좀 중요하게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맛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맛이죠. 근데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맛과 서비스로 50%의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떡볶이를 돈가스를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
6년 전에 오픈한 일본 라면 매장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라면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장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잘 만듭니다. 뭐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마카세라던가 이런 다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한식에는 없는 그런 장사 스타일을 잘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벤치마킹해서 제 장사에 적용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 아이템을 하자. 네. 그 중에서는 또 제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을 워낙 좋아하니까 만들 줄 몰라도 제가 또 맛은 네. 오래 먹었으니까 라면을 하자라고 결정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음식이 잘 되려면 이게 일주일에 3번씩 먹어도 일주일에 3번. 예, 그리고 그것을 5년, 10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리고 맛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서비스까지 더해서 50%를 만족시키면 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냐? 일본 라면을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먹을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라면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게 이 돈코츠 라면이거든요. 네, 약간 색깔이 짙은.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국물이, 진하죠. 네, 국물이 진한. 진하고 간도 세서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딱 먹으면 막 전율을 느낄 정도의 이런 음식인데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5년, 10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좀 물음표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진한 국물은 안 돼. 일주일에 3번 먹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라면 중에서도 맑은 라면이 있거든요. 이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맑은 계열 라면이 있는데 그러면 맑은 계열 라면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간장간보다 소금간을 더 좋아하는 나라니까. 왜냐면 우리가 설렁탕에다가 이 소금 쳐서 먹지 간장 그렇죠. 쳐서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소금이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나니까. 그러면 맑은 계열 라면에서 소금을 사용한 맛을 개발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오늘날의 그 라면집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제일 고민이 많이 돼요. 앞서서 그럼 이제 홍합 같은 경우에는 들었는데 나머지 뭐 고깃집이나 라면집에서도 그런 뭐 원재료 아니면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맛을 그게 이제 저희 핵심이기 때문에 네. 예,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이제 밤을 새야 하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뭐 고깃집 하고 있으니까 이 고기를 좋은 고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좋은 고기다라고 평가하는 고기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죠. 그 그러게요.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는 고기 장사를 처음 했잖아요. 처음을 하고 매장 규모를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판매되는 양이 작으니까 이 마장동에서 이 도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조금 갖고 갈 회사니까. 그렇죠. 네, 이거 브랜드를 지정하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아. 이거 다 맛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방법은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했었는데 정리 다 하고 그러면 한 7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홍합을 싣고 다녔던 그 차를 타고 네. 이 마장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일찍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카스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고기를 제일 먼저 실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트럭에다 싣고 유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장에 이 냉장고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좋은 고기에서 다 가져오지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직으로 크게 저희 상호를 쓰고 이 문 열고 들어가는 냉장고 한쪽 구석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계속 가져오는 이 방법을 쓰죠. 그리고 이제 고깃집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된장찌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예, 냉이가 들어간 된장찌개예요. 그러니까 냉이의 독특한 맛이 이 된장찌개 맛의 키포인트인데 냉이의 문제가 뭐냐면 여름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대체 재료를 넣어야 될 것인가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재료도 냉이만큼의 맛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식한 방법을 생각을 했죠. 네. 그럼 겨울에 좋은 냉이가 날 때 이것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보관을 해서 여름에 팔자라고 해서 이제 이 방법을 연구 중에 이 냉이를 살짝 데쳐서 그 데친 물과 함께 냉동을 하고
냉동 창고를 저 임대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름 이제 늦 봄서부터 이 초 이제 가을 이 냉이가 안 나오는 시즌에는 그 냉이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양이 점점 늘어나서 1년에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냉이는 한 4톤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놔둘 수 있는 공간 차지하는 것도 예, 엄청나네요. 임대해야죠. 원래 그 창고들이 예전에는 이 서울 인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빠져서 그렇죠. 땅값이 올라서 안 됩니다. 좀 네. 멀리 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성공한 음식점의 비결은 뭐다? 아, 제가 이쪽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네. 그거죠. 일주일에 3일씩 먹을 수 있는 음식. 3일 먹어도 안 질리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 음식을 맛있게 해야 해요. 근데 목표 기준은 예전에 이제 제가 장사를 했을 때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3번씩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더해서 50%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